원고 유영애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손주와의 만남을 허용할 것을 명한다. 법정 안에 판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며느리 한지우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만만하게 법정에 들어올 때만 해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양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쥔 채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계속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손주와의 만남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로 조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라는 내용이었죠. 한 글자 한 글자가 며느리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겼다는 눈빛이었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고 승리감보다는 허전함이 더 느껴졌죠. 손주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안도보다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는 회한이 밀려왔어요.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아들 상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죠. 가족이 법정에서 갈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서는데 며느리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으며 온몸에서 적개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만족하세요?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손주를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가방에서 판결문 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원하던 계약이야. 나라에서 보증하는 걸로 받았으니 이제 마음 편하겠지. 핏줄을 돈으로 흥정한 데가 법으로 치르게 해주마 라고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어요. 뒷걸음질 치며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이제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무료 관람권 쓰러 갈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복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장 신성시하던 법의 이름으로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그녀의 탐욕과 비인간성이 단죄받은 거죠.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고 손주를 되찾은 것 같은데 잃은 것도 많았으며 끝난 것 같은데 시작인 것 같은 이 복잡한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낀 것처럼 무거웠죠. 첫 손주가 태어난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상우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의 그 기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엄마, 아들 낳았어요. 라는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감에 휩싸였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주였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산부인과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보였죠. 빨간 얼굴에 작은 주먹을 쥔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손주의 이름은 준이었어요. 며느리 지훈이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죠. 어머니 와주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줬고 아기 낳느라 고생했다는 제 말에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곧 회복할 거라고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았고 손주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에 감사했죠. 출산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 며느리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 준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며느리는 미안하다며 아기가 지금 많이 피곤해서 재우고 있다고 다음에 오시는 게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아기 건강이 중요하니까 푹 쉬라고 다음에 보면 된다고 말했죠. 며칠 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방접종 맞고 와서 컨디션이 안 좋다는 답이 왔어요. 또 며칠 후에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며 한 주 후에는 낮잠 시간이라서 안 된다며 계속 핑계를 댔죠. 이상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손주를 직접 본 건 딱 2번뿐이었죠. 그것도 10분 정도씩만 보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고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항상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어요. 아들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이 좀 더 자주 봐도 되겠냐고 할머니로서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죠. 아들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지훈이도 혼자 애 보느라 힘드니까 이해해줘.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며 좀 참아달라며 나중에 아기가 크면 자주 보여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해한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고 육아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도 알았으며 제가 너무 보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준이 옷이라도 사입혀 주시면 안 될까요? 아기 옷이 부족하다며 좋은 브랜드 제품으로 사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손주한테 좋은 옷 사주는 게 할머니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바로 백화점에 가서 아기 옷을 잔뜩 샀죠. 예쁜 것들로만 골라서 비싼 브랜드 제품으로 한아름 사서 며느리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라며 옷을 하나하나 펼쳐보더니 좋아했죠. 준이 사진도 몇 장 보내주겠다며 휴대폰을 꺼내 아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손주를 30분 정도 볼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긴 시간이었죠. 며느리도 기분이 좋아 보였고 차도 내주었으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아, 선물을 주면 며느리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손주를 더 자주 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 주에도 용돈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50만 원을 넣어서 며느리한테 건넸죠. 준이 필요한 거 사라며 할머니가 사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또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날도 손주를 오래 볼 수 있었고 며느리는 친절했으며 영상 통화까지 할 수 있게 해줬죠.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면 손주를 볼 수 있고 주지 않으면 핑계를 대며 거절당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런 거겠거니, 육아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겠거니, 손주를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준이 보시려면 유모차를 최신형으로 바꿔야 하는데 100만 원 정도만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내용이었죠. 100만 원이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유모차에 100만 원이라니, 그것도 손주를 보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못 봤고 영상 통화 요청도 거절당했으며 사진조차 보내주지 않고 있었죠.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100만 원을 며느리 계좌로 이체했죠. 며느리한테서 답이 왔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주말에 오세요. 라는 짧은 문자였습니다. 주말에 갔습니다. 손주는 부쩍 자라 있었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으며 제 얼굴을 보고 방긋 웃어줬죠. 그 미소 하나에 100만 원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사랑스러운 손주의 얼굴이 돈과 연결되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죠. 며느리의 환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으며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지옥의 서막이었다는 걸요. 100만 원을 보낸 다음 주였습니다. 약속대로 며느리 집에 갔고 손주를 볼 수 있었으며 몇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준이는 제 품에 안겨 스스륵 잠들었고 그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행복했으며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며느리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이번 주 면회료 100만 원 입금 확인되면 주소 알려드릴게요. 면회료라고요? 용돈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면회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마치 제가 손주를 보러 가는 게 유료 서비스라도 되는 양 돈을 내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제 손주가 제 핏줄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인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지은아, 이게 무슨 뜻이니? 면회료라니 손주 보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준이 돌보느라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준이 보시려면 당연히 육아 비용을 분담하셔야죠. 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육아 비용 분담이라고요? 손주 얼굴 보는 게 비용 분담이라고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라며 항의했어요. 손주는 내 핏줄이고 할머니가 손주 보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돈을 내야 보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쳤죠. 며느리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권리요? 라고 되물었어요. 권리는 의무를 다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며 비꼬았죠. 어머니가 의무를 다하시면 권리도 드릴게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내 아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냐고 손주 보는데 돈을 요구한다고 면회료라는 말까지 쓴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지친 목소리였죠. 엄마,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지훈이도 산후 우울증 때문에 그런가 보지 라며 아내를 감쌌어요. 육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냐며 조금만 이해해달라며 내가 중간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했죠. 산후 우울증이라고? 육아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말이 돼?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만 흘렀고 그 침묵이 저를 더 괴롭게 했으며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며느리의 악행을 우울증으로 포장하며 갈등을 회피하고 어머니의 고통을 방치하는 아들의 모습에 절망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다음 주가 됐습니다.
며느리한테 면회료를 보내지 않았어요. 보낼 수 없었죠.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고, 이대로 계속 돈을 주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며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입금 확인이 안 되네요. 라는 내용이었죠. 이번 주는 면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손주를 볼 수 없게 됐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며느리는 핑계를 대며 만남을 거부했죠. 아기가 아프다, 일정이 있다, 바쁘다, 온갖 이유를 들며 저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으며 결국에는 제 번호를 완전히 차단해버렸죠. 아들한테 연락해도 통화 중이라며 받지 않았고 나중에 바빠서 못 받았다며 짧게 문자만 보냈으며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손주를, 제 핏줄을 돈 때문에 볼 수 없는 기막힌 상황이었죠. 며느리는 손주를 인질로 잡고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방관하며 외면하고 있었으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손주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준이는 지금 잘 크고 있을까? 저를 기억이나 할까? 할머니 얼굴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으며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살도 빠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죠. 손주를 못 보는 고통이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요? 돈을 주고라도 손주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만 가득했고 희망은 없어 보였으며 절망만이 저를 감싸고 있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조부모에게도 손주를 볼 권리가 있지 않나요? 며느리가 아무리 막아도 법으로 정해진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법률 상담 게시판을 찾아보고 조부모의 권리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다 면접교섭권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죠. 부모가 이혼했을 때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권리인데 조부모에게도 이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혹시 이걸로 손주를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법이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했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말 할머니 편을 들어줄까요? 며느리가 막으면 어떡하죠? 아들이 반대하면요? 온갖 걱정이 밀려왔고 선뜻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아들이 예전에 알려준 아이디로 검색했더니 공개 계정이라 누구나 볼 수 있었죠. 최근 게시물을 확인하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돌잔치 성대하게 끝. 우리 아들 첫 생일 축하해. 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이 가득 올라와 있었어요. 손주의 첫돌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이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돌잡이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해 보였죠. 며느리와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고 있었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돌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제 손주의 첫돌에 할머니인 제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고 초대하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사를 치렀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니 더 많은 사진이 있었어요. 돌잔치가 끝난 후
가족 여행을 떠난 사진들이었죠.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까지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돈을 안 주니까 손주를 못 보게 해주고 첫돌에도 초대하지 않고 가족 여행까지 가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손주와의 천륜과 애정이었어요. 핏줄로 이어진 관계, 할머니와 손주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걸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저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완전히 단절되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고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았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이대로 끝인가요? 손주를 영원히 못 보는 건가요? 며느리의 탐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고 베개를 적셨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손주를, 제 핏줄을 돈으로 흥정하는 며느리를 그냥 둘 수 없었죠.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은 분노로 바뀌었고 절망은 결의로 변했으며 복수심이 온몸을 감쌌죠. 차가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내 사랑을 돈으로 흥정했겠다? 이를 악물었죠.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내가 가장 믿는 그 법으로 내 오만함을 박살내주마 라고 맹세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했어요. 이혼이나 양육권, 면접교섭권 같은 가족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했죠. 인터넷을 검색하고 법률사무소에 전화하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가장 평판이 좋다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큰 건물 10층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인테리어에 조용한 분위기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고 단정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손주가 태어난 것,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 면회료라는 말까지 쓴 것, 첫돌에도 초대받지 못한 것까지 전부 말했죠. 말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설명했어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문자 내역과 이체 기록까지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안경을 벗어 닦더니 다시 쓰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건 소송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냐고, 손주를 다시 볼 수 있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모에게도 손주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며느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을 거부하고 돈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면회료라는 표현을 쓴 문자 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비정한 엄마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법이 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손주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며느리의 탐욕을 응징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기뻤죠.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법원에서 조부모와 손주의 만남 시간을 정해줄 거라고 며느리가 아무리 막아도 법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소송 기간은 몇 달 걸릴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했죠. 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금액을 말했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며느리한테 면회료로 뜯긴 돈들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았죠. 손주를 다시 보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의뢰하겠다고 결정했어요. 변호사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착수금을 지불했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변호사는 제게 추가 증거를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통화, 녹음, 이체 내역, SNS 캡처까지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집에 돌아와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며느리와의 문자를 하나하나 캡처했고 은행 앱에서 이체 내역을 출력했어요. SNS 게시물도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겼죠. 며느리가 손주를 인질로 돈을 뜯어낸 증거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장을 작성했으니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서 소장을 받아봤습니다. 원고 유영애, 피고 한지윤, 면접교섭권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장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고통이, 제 절망이, 제 사랑이 법률 용어로 정리되어 있었죠. 피고는 원고의 손주 면회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금전을 요구했고 이는 조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적었죠.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며느리한테 소장이 배달될 거라고, 그때 그녀의 반응을 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차갑게 웃었죠. 며느리의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날아갈 거예요. 법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녀의 무지한 오만함에 가해질 첫 번째 충격이었죠.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집으로 소장이 배달됐다는 연락이었죠.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본인이 직접 수령했으며 이제 며느리가 소송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황할까요? 화를 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기대도 됐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단했던 제 번호를 풀고 전화를 건 거였죠. 휴대폰 화면에 뜬 며느리 이름을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송을 걸다니 미쳤어요? 목소리는 높았지만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이성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친 게 아니라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라고 말했죠.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권리요? 이깟 소송으로 절 이길 것 같아요? 판사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아이 엄마인 제가 싫다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라며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였어요. 며느리가 전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모든 통화를 녹음하라고, 특히 자신이 유리하다고 착각하며 하는 말들이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줬었죠.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돈도 안 주면서 손주를 보겠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가 준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육아가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게 손주를 인질로 돈을 뜯어내는 이유가 되냐고, 면회료를 요구하는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며느류가 어때서요? 어머니가 준이 보고 싶으면 당연히 비용을 내셔야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증거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며느리가 면회료를 정당화하고 아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증거였어요. 바로 변호사한테 보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답이 왔어요. 완벽한 증거라고, 이걸로 승소는 확정이라고, 며느리가 제 발로 심판대에 올라갔다고 말했죠.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시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정위원이 중재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 재판 없이 끝날 수 있다고 했죠.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조정에 응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변호사는 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며느리의 본심이 더 드러날 거라고,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으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죠.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처음 가보는 가정법원이었죠. 큰 건물에 복잡한 복도에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떨렸어요. 며느리도 왔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게 한 채였죠. 저를 보더니 눈을 흘기며 지나갔습니다.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계셨죠. 한 분은 판사 출신이고 다른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어요. 먼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로서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며느리가 돈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했다고, 첫돌에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설명했고 증거로 문자 내역과 이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증거를 검토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며느리가 보낸 면회료 문자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고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차례가 됐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집착이 힘들었다고, 육아 스트레스가 심한데 자꾸 간섭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아이를 위해서 만남을 제안한 거라고 주장했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돈을 요구했냐고, 면회료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어요.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육아 비용이 많이 들어서 라고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피고는 아이와의 만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까? 냉정하게 물었죠. 며느리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통화 녹음까지 있었으며 조정위원들은 이미 판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가 어렵다고, 재판으로 넘어가겠다고 통보했죠. 며느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조정에 응했지만 제 발로 심판대에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파멸의 덫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어요. 그 한 달 동안 변호사는 철저하게 준비했고 주장을 다듬었죠. 저도 긴장하며 기다렸고 손주를 다시 만날 날을 꿈꿨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왔어요. 법원에 일찍 도착했죠. 법정 앞 복도에서 변호사를 만났고 긴장을 풀으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며느리도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왔더군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들 상우도 함께 왔는데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고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석은 높은 곳에 있었고 방청석에는 몇 사람이 앉아 있었으며 법정 안은 조용했죠.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판사였죠.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더니 서류를 펼쳐봤고 재판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었어요. 제 변호사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로서 정당한 만남을 원한다고 하지만 피고는 부당하게 만남을 거부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이는 조부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문자 내역이 화면에 크게 떴어요. 이번 주 면회료 100만 원이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체 기록도 제출됐고 통화 녹음도 재생됐으며 며느리가 면회료를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육아 스트레스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원고의 과도한 요구를 견딜 수 없었다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면회료 문자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고 통화 녹음을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주장은 계속 모순됐죠.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들었다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아이를 위해서 거리를 둔 거라고 호소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돈을 요구했냐고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피고가 보낸 문자를 보면 면회료라고 명확히 적혀 있는데 이게 육아 비용이냐고, 손주와의 만남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고, 오해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권리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감정인데 이를 금전적으로 악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었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죠. 방청석 사람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유영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피고 한지우는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손주와의 만남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기쁨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고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더 느껴졌으며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마주쳤어요. 망연자실한 얼굴이었죠. 변호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멈췄습니다. 다가가서 판결문 사본을 꺼냈어요. 며느리 앞에 내밀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핏줄을 돈으로 흥정한 데가 법으로 치르게 해주마 라고요. 이제 매달 법원에서 정해준 무료 관람권 쓰러 갈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상우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엄마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법원 건물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비인간성이 판사의 판결을 통해 공식적으로 단죄받았고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응징받았습니다. 사회적 권위에 의한 심판이었죠.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느낌일까요? 판결이 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첫 만남의 날이었어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 며느리 집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기로 했죠.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손주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감에 떨렸어요.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손주한테 줄 선물을 챙겼고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일찍 출발해서 놀이터에 도착했죠. 3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기다렸습니다. 10시가 됐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유모차를 밀고 오고 있었고 말 한마디 없이 준이를 내려놓고는 벤치에 앉았죠. 거리를 두고 지켜보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준이를 봤습니다. 많이 자라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손주는 훌쩍 커 있었고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할머니야 라고 말했지만 준이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어요. 1년 동안 못 봤는데 기억할 리 없었죠. 무릎을 꿇고 준이 눈높이에 맞췄어요. 준이야, 할머니야 천천히 말했죠. 손을 내밀었지만 준이는 뒤로 물러섰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주가 저를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며느리의 탐욕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할머니와 손주 사이가 이렇게 멀어져 버린 겁니다. 선물을 꺼내 보여주며 장난감이라고 준이 주려고 가져왔다고 말했어요. 준이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장난감을 받아들었죠. 함께 모래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모래를 퍼서 성을 쌓고 준이가 무너뜨리며 웃었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며 준이는 제 무릎에 앉기도 했고 손을 잡고 걷기도 했습니다. 환하게 웃어주기도 했죠. 행복했습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법이 지켜준 이 만남이 감사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며느리가 시간을 재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으며 오후 5시가 되면 준이를 데려가야 했죠.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 법으로 강제된 만남이었습니다. 아들 상우도 놀이터에 왔습니다. 멀찍이 서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색한 표정이었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서 있었죠. 며느리와의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께 사는 게 힘들다고, 모든 게 무너졌다고 말했어요.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고 아내에게는 환멸을 느끼게 했으며 가족이 산산조각 난 거였죠. 오후 4시 50분이 됐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다가왔어요. 시간 다 됐다며 준이를 데려가겠다고 차갑게 말했죠. 법원 명령이니까 지켜야 한다며 1분도 더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이를 안아줬어요. 다음에 또 만나자고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속삭였죠. 준이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작은 손으로 제 볼을 톡톡 치며 웃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준이를 데려갔어요. 유모차에 태우고 돌아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죠. 멀어지는 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지만 준이는 보지 못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들이 다가와 옆에 앉았죠. 한참 침묵이 흘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조용히 불렀어요. 죄송해요 라며 사과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한번 금이 간 관계는 되돌릴 수 없었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권리는 얻었습니다. 손주를 만날 수 있게 됐고 며느리가 막을 수 없게 됐어요. 법이 보장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하지만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어색해졌고 며느리와는 완전히 적이 됐으며 가족의 평화는 깨져버렸어요. 손주는 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고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니었죠. 떠들썩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조용한 만남, 시간이 정해진 제한된 만남, 며느리의 감시 아래 이뤄지는 강제된 만남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켜낸 핏줄과의 만남이었고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법이 인정한 정당한 권리였죠. 씁쓸하지만 현실적인 새 출발이었습니다. 일어서서 놀이터를 나섰어요. 아들과 함께 걸으며 말없이 길을 걸었죠. 해가 지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저는 놀이터에 갈 겁니다.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에 맞춰 손주를 만나러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러 갈 거예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고 고요한 밤이었죠. 복수는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 핏줄을 돈으로 흥정한 데가 법으로 치르게 했고 이제는 법이 보장하는 만남 속에서 손주와의 관계를 묵묵히 이어갈 겁니다. 씁쓸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